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2회 동영상입니다. 14번째 동영상이네요. 우리가 이제 그 OLS 통상 최소 자승 추정법의 기본 가정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가정들에 기반하여 그 OLS에서 우리가 추정한 추정치 비타 0 핵과 비타 1 핵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성질들을 정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두 번째 정리에서 비타 0 핵과 비타 1의 핵의 분산을 구해서 결국 거기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그 전에 그 시그마 제곱 이론적으로 정리 2의 시그마 제곱 자리에 시그마 핵 제곱을 집어넣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추정계 수들 비타 0 핵과 비타 1의 핵의 표준 오차 줄여서 SE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가 이제 구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래틀에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스탠다드 에러가 어디 있으며 그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바람직한 추정량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뭘 봤냐면 불편성, unbiasedness를 본 거거든요. 불편성. 그 다음에 세 가지의 기준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통계학 책이라든가 통계학의 책에서 여러분이 점 추정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계량 경제학에서 추정량의 성질을 논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네 개의 척도가 이 네 개가 충족이 되면은 이것은 정말 좋은 추정량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불편성, 두 번째가 여기 효율성이 있어요. 효율 추정량, 효율 efficient estimator, efficient estimator. 자, 정의가 뭐냐? 시타 1의 핵과 시타 2, 요거 이제 요거 말씀드렸나요? 요거 이제 시타죠. 읽는 게 이제 시타. 자꾸 전화기도 이거 끊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타라고 읽죠. 시타 1 핵과 시타 2 핵이 어떤 미지의 모습 시타의 불편 추정량이다. 이게 두 개가 다 불편 추정량인 거예요. 불편 추정량은 여러분 한 개만 있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복수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타 모수에 대한 불편 추정량 시타 1의 핵과 시타 2의 핵이 있는 상태죠. 근데 만약에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시타 2 햇의 분산이 시타 1 햇의 분산보다 크다면 이 경우 시타 1의 햇이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분산을 가진 추정량이 효율적인 추정량이 되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정 왜 하죠?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모수를 알기 위해서잖아요. 분산이 작다는 의미는 뭐다? 이 추정치가 분포를 가지는데 분산이 작다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이 시타들의 값들이 실제 시타의 그 주위에 굉장히 밀집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분산이 큰 그러한 추정량보다는 분산이 작은 추정량이 굉장히 좋은 추정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여기서는 효율성, efficiency라고 이름을 한다라는 거, 그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아주 뒤편에 OLS 추정량의 분산이 다른 그 추정 방식을 통한 추정량의 분산보다 훨씬 더 작다라는 게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나오고 증명을 그때 아마 안 할 텐데 그때 아마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될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추정량의 기준 중에 하나가 효율성이 있다. 효율 추정량이라는 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다시 시타 어떤 햇들의 분포가 있고요. 여기 0이 이제 실제 모수의 값이라고 시타라고 했을 때 그죠? 이 파란 것과 노란 거 혹은 보라를 비교하면 얘는 이제 평균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 어떻게 된다? 이 노란 애와 보라는 이미 이렇게 바이어스, 편의가 있다. 바이어스가 일단 있죠. 일단 바이어스가 있는 상태 속에서는 뭐 고려할 대상도 아니고 일단은.
대신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까만에는 이제 이 파랑애랑 이 실제 기대값이 실제 모수랑 같아요. 하지만 까만애보다 까만애보다 파란애의 분산이 훨씬 작죠? 무슨 소리야? 이 모수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거예요. 밀집해 있는 거예요. 이 추정량들이 분포해서 추정량들이 취하는 그 추정치 값들이 그러니까 이 실제 모수 평균값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 애가 까만 애보다 효율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파란 애가 까만 애보다 효율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파란 애는 unbiased and efficient, 편의도 없고 효율적이다. 까만 애는 unbiased 되어 있는데 inefficient, 효율적이진 않다는 거죠. 노란 애는 이제 노란 애와 분홍 애들이 일단 biased 되어 있고, 근데 이제 biased 되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보라에 비해서 efficient하고 그렇지 않은. 사실 이 둘을 뭐 비교하는 건 별 큰 의미가 없겠죠. 바이어스가 있으면 안 돼요, 추정량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충분성이 있어요. 충분성, sufficiency. 여러분 이제 커피 한 번만 마시겠습니다. 충분성이 있습니다. 충분성. 아시겠죠? 무슨 소리냐? 표본 관찰치에 포함되어 있는 모집단의 모수에 관한 정보를 전부 이용하여 얻어진 추정량을 충분 추정량,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충분히 이용해서 구해진 추정량이냐 아니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균값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값, 산술 평균과 중간값을 비교할 때 어때요? 중간값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위치가 주어지고 그 가장 정중앙에 있는 그 나머지 숫자들에 대한 정보는 전혀 중간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술 평균값은 아웃라이어, 극단치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어때요? 모든 애를 다 더해서 그 관찰치의 개수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애의 값들이 그 들어가 있어요. 그걸 구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산술 평균값은 중간값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 통계량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정보를 충분히 다 이용해서 구해진 추정량이 충분 추정량이다. 대개의 경우 어떤 추정량이 충분 추정량인 동시에 그것이 불편 추정량이면 그 추정량은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여러분 아직은 이거는 좀 논의하기가 좀 이르지만 어쨌든 좀 얘기를 했고요. 충분성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치성이 있는데 아까 일치성 나왔죠? 어디요? 잠시 돌아가 볼게요. 이 18페이지의 밑에 시그마 제곱의 햇은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지만 시그마 햇은 시그마의 불편 추정량이 아니다. 단 일치 추정량이다. 일치성이 나왔거든요. 여기 일치성 그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일치성이라는 거 무엇이냐? 어떤 이거는 그 이제 확률적인 의미예요. 확률적인 의미.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모수 시타의 추정량 시타 햇이 시타에 확률적으로 수렴한다면 확률적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결국은요, 뭘 의미하냐면은 관찰치의 개수를 막 크게 하는 거예요. 엄청 크게 할 때 만약에 시타 햇이 시타로 수렴한다면, 그러니까 시타 햇이 시타로 굉장히 가깝게 n의 크기를 이제 크게 할수록 간다면은 이것은 일치 추정량이다. consistency를 가진다고 얘기하고요. consistency를 가진다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계량 경쟁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consistency가. 이제 그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모든 엡사일론, 이제 엡사일론. 자, 엡사일론, 모든 엡사일론, 어떤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양의 수 엡사일론. 굉장히 작은 어떤 양수, 모든 그 양수, 가능한 양수 엡사일론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시타 햇은 일치 추정량이다. 잘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관측치를 굉장히 크게 했을 때, 엄청 크게 했을 때, 그죠? 엄청 크게 하면은 한 경우에 요건 이제 그 표본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시타 햇이 n의 크기를 무지 크게 했더니 요 시타와의 차이, 그 절대값이 씌운 거는 이제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플러스도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시타 햇과 시타의 차이가
어떤 굉장히 작은 양수 엡사일론보다 작을 확률이 1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 엡사일론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굉장히 크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시타 핵과 시타가 거의 같아진다. 거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엡사일론이 만약에 엡사일론 여러분이 얼마나 상수할 수 0.0 0 0 0 0 0 0 0 0 1이라고 쳐봅시다. 엡사일론. 시타 핵과 시타 간의 차이가 저 아주 작은 숫자보다도 더 적어. 그러니까 시타 핵이 거의 시타와 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될 확률이 1이다. 이렇게 된다면 저 시타 핵은 일치성을 갖는 추정량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굉장히 확률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추정량의 기준을 삼는 것이 바로 불편성, 그 다음에 사실 일치성, 그 다음에 충분성, 그 다음에 효율성, 네 개가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염두에 항상 두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논의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는 이제 여기서 끝나네요. 그죠? 이 슬라이드는 이제 이렇게 끝나가지고, 네 번째 슬라이드는 끝났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가 본격적인 계량경제학적 이론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가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기반해서 이제 그 추정량이 가지는 성질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왜 했느냐?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끄겠습니다. 자, 이제 계량경제학인데 여기 자 뭐라고 그랬어요? 추정, 그 다음에 검정이 있습니다. 검정이 맞았죠? 추정, 검정. 우리가 계량경제학적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영역이 되겠습니다. 추정을 해서 비타0 핵과 비타1의 핵을 구하고 검정을 통해서 이 비타0 핵과 비타1의 핵이 실제 비타0와 비타1의 값이라고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를 갖다가 결정짓는 것이 바로 검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논의했던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가 이 검정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검정에 대해서 가설 검정. 이제 가설 검정을 하는 건데, 이 가설 검정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맡고 있는 경제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경제 통계 분석 2에서 추정과 검정이 두 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때 논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의 그 기억을 약간 복귀시키는 그러니까 되살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때의 내용들을 약간 좀 논의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은 이 수업에 지금 경통분 2를 듣지 않고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논의하고 더군다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수업을 듣고 심지어는 뭐 A+를 받은 분들도 지금 이제 막 가설 검정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런 걸 내가 실제 배웠단 말인가?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교수님 우리가 진짜 이거 배웠어요?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 자료가 집에 있거나 하신 분들 들춰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통분 2에서. 여러분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어느 수업에서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디 가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고 그건 배웠으나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앞에 거는 정말 교수의 태만까지도 우리가 죄를 물을 수 있는 문제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경향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둘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가설 검정을 경통분을 기본적으로 2까지 들으신 분들은 가설 검정은 당연히 만명철 교수님 수업 시간에도 커버를 했을 것이고 제 수업에 당연히 커버를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다시 한번 보면서 기억을 약간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일단 가설 검정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일반적인 논의들을 좀 하고 이제 단순 전형 회계 모형에서 가설 검정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보고 그 다음에 예제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래틀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량경제학의 순서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고 그러죠? 우리 플로우 차트 같은 경우는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저처럼 무슨 기본적인 이제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예를 들면 공모전을 좀 시리어스한 거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작업을 해서 나간다고 하실 때 제가 항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항상 뭐가 필요하다? 계량 경제학적이 아니라 경제학적 이론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거나 경제 현상을 바라보거나 이랬을 때 이것이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일종의 경제학적 이론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의 어떤 교육을 받은 연수의 차이가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만들어낼까?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게 경제학적 이론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뭐다?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가설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설은 뭐냐면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가설은 여러분이 검증하고자 하는 거예요. 검증하고자 하는 거. 이것은 그러니까 말로도 쓸 수 있고 기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다라고 여러분이 검증하고 싶은 것을 진술하는 겁니다.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연수는 사람의 시간당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혹은 더 약한 형태가 교육연수는 사람의 시간당 임금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게 경제학적 이론이고 이게 가설을 수립하는 겁니다. 가설을 수립한다라는 것을 좀 더 포멀하게 뒤에서 논의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가설이라는 것은 내가 입증하고 싶은 어떠한 그 경제 이론이에요.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거창하게 가설이라고 하고 그 가설에 대해서 옳은지 틀린지를 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이 그 경제학적 이론 가설이 있어야 되고요. 가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설을 갖다가 이제 내가 검증을 하려다 보니 계량경제학은 반드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죠?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모형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수리 모형의 설정 자체는 우리가 스킵할 수가 있겠다. 여기 이론으로 그러니까 말로 되어 있는 이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리 모형의 설정은 굉장히 전문적인 학자들의 같은 경우 학자들이 하는 작업에서는 굉장히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정도에 있어서는 뭐 그다지 거창한 수학적 모형을 우리가 이제 설정한다는 것 자체를 스킵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량 모형의 설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나는 단순 회귀 모형이라는 거를 사용하겠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계량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는 거죠. 이걸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OLS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모수를 추정한다는 건 바로 이걸로 구하는 거죠. 이걸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합도 검증이야 뭐 R제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의 검증이 마지막 단계. 얘가 실제로 베타 0, 베타 1을 반영한다고 우리가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 가설을 검증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기본적으로 더 많은 작업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 해야지 계량 경제학적 작업이 완료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뭐를 다 떠나가지고 기술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계량 경제학적 작업은 이 모수의 추정과 가설의 검증, 추정과 검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기본적인 틀이 맞춰졌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평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이제 경통부 2에서 제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룬 건데요. 가설 검증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네 가지 단계가 필요했었다. 항상 제가 그 단계, 제 시험 문제 이제 보통 그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죠? 가설 검증을 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 네 가지 순서에 맞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가설의 설정이 있어. 내가 도대체 입증하고자 하는 뭐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스토리. 내가 입증하고자 하는 스토리.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 알파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임계치와 기가 영역을 결정한다. 아셨죠? 유의 수준 알파 보통 어떻게 된다? 10%, 5%, 그 다음에 1%. 세 가지, 보통 저 알파가 이제 확률이에요. 알파가 0.1, 0.05, 0.01. 보통 세 가지로 설정이 되는데, 이거를 제일 그래도 많이 쓴다고 했죠. 5%, 유의수준 5%, 0.05에 해당하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그 가설 검증을 할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은 보통 T 검증입니다. T 검증. 아까 T 검증.
t 검정. 자, 그렇기 때문에 잠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그 예로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t 검정을 하기 때문에 t 레이쇼가 필요한 거예요. t 레이쇼 값이 t 검정을 할 거기 때문에 t 검정을 한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t 분포표를 이용하여 뭔가 가설 검정을 하는 거예요. t 분포표를 이용하여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구하는 이 검정 통계량이 t 분포를 따른다고 보거든요. 검정 통계량이 t 분포를 따른다고 보기 때문에, 그죠? 이 유의 수준을 우리가 5%를 설정을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t 분포표에서 여러분 이제 t 분포 이제 배우셨지만 보통 이제 t 값이 여기 있고 이제 0이 여기 있고요, 그죠? t 분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여기에 0.05 혹은 여기에 0.05, 그죠? 혹은 어떻게 된다? 혹은 여기에 0.25, 여기에 0.25를 할당하는 겁니다. 확률을 할당합니다. 그러면은 t 분포표에 가서 우리 이제 하나하나 할 거예요. t 분포표에 가게 되면은 그 여기 해당하는 값들을 분포표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봤을 때 이 검정 통계량이 이게 이제 임계치거든요. 이 임계치의 이쪽에 있느냐 혹은 이 안쪽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쪽에 벗어나는 쪽에 있다면은 뭐다? 우리가 주장하는 얘기가 이제 올바르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순서를 따르는 거죠. 아셨죠? 이런 순서를 따르는 겁니다. 좀 다시 가보면은,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가설이다. 가설이라는 무엇이냐? 가설. 하이포세시스. 그러니까 가설 검정이라고 하면은 하이포세시스 테스팅이거든요. 자, 가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검정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모수에 대한 잠정적인 주장 또는 가정을 말하는, 모수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모수에 무슨 소리예요, 결국? 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우리 예로 갔을 때 예를 들면 좀 뭐 앞당기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웨이지가 있다. 시간당 임금이 있다. 베타 0 플러스 베타 1의 x. 요게 우리의 모수죠. 플러스 u까지 일단 쓸게요. 당연히.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모수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주장을. 베타 1이 우리가 실제로 베타 1의 햇을 구했어요. 그죠? 베타 1의 햇을 구합니다. 베타 1의 햇을 구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어떤 0.57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건 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요것이 뭐다? 여기서 말하는 귀무가설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가설이라는 것은 검정을 목적으로 내 주장.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웨이지가 그죠? 베타 0 플러스 베타 1의 x 플러스 u인데, 그죠? 내 모수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0이다? 뭐 쉽게 얘기하면 0이 아니다. 혹은 0이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타 0는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얘의 효과는 베타 1이 지금 잡아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x의 y의 그러니까 이 에듀케이션의 웨이지에 대한 영향은 베타 1이 지금 잡아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베타 0는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험에서도 베타 1에 대한 가설 검정을 많이 내죠. 베타 1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0이다? 아니다. 이게 0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는 뭐예요? 교육연 수가 시간당이면 영향을 못 미치는구나. 그죠? 우리가 어떤 숫자를 베타 1의 햇을 구했는데 어떤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의 주장은 베타 1은 0이다. 왜냐하면 저게 실제 제로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수가 실제로 제로인데 모수와
그 추정치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평균적으로 0이 될 수 있지만 불편성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소리냐면은 1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2가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0인데, 근데 이게 1과 2가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0인 확률 분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딴 데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의미한 숫자가 나왔어도 0이 아닌 거죠. 어떤 경우에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이라는 것은 검정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모수에 대한 잠정적인 주장 또는 가정을 말하는데 가설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무가설이고 하나는 대립가설입니다. 아셨죠? 귀무가설, null hypothesis, 그 다음에 대립가설, alternative hypothesis.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모집당의 특성에 대해서 옳다고 제안하는 잠정적인 주장 또는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립가설은 귀무가설의 대립을 시키는 가설입니다. 아니다. 귀무가설이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 라고 제안하는 대안가설로서, 그죠? 귀무가설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뭐냐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null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그 단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로 의미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hypothesis, null hypothesis H0라고 쓰고요. 대립가설은 H1 혹은 요건 이제 alternative 이제 hypothesis니까 여기 A를 붙여가지고 HA로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게요. 처음에 가설 감정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즉 H0가 무엇이며 HA가 무엇인지, HA라고 쓸게요. 여기 두 개를 진수를 이렇게 하는 것이 1번입니다. 1번. 가설의 설정, 보통 이제 H 뭐, not H null, H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H0라고 할게요. H0와 HA를 진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간단한 수식이 올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설정해야 되는데, 가설을 설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정확하게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검정통계량이 있어요. 검정통계량. 세 번째 단계에 있었죠. 검정통계량. 테스트 스태티스틱. 검정통계량이란 귀무가설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가설 검정과 관련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필요한 계산을 통해 얻은 표본 통계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추상적이죠. 어쨌든 검정통계량이 그 세 번째 검정통계량 계산하게 돼 있잖아요. 검정통계량 계산. 그 다음에 이제 유의 수준이라는 게 나오죠. 귀무가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이를 기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종 오류를 범하게 될 확률을 의미한다. 유의 수준. 그 다음에 임계치란 주어진 유의 수준에 따른 통계량의 값으로 귀무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하는 기준점을 말한다. 죄송합니다. 이게 또 그 뭐죠? 재난 문자가 오나봐요. 죄송합니다. 자, 임계치는 바로 그런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번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베타 1의 해시 분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베타 1의 햇의 평균값이 있다고 볼게요. 여기 베타 1이 되겠죠, 그죠? 불편 추정량인 경우에, 우리가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된다? 우리는 지금 가정이 다 지켜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편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앞에서 논의한 가정들이 충족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통상 최소자성 추정법을 통해서 구한 베타 1의 햇은 불편성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자, 여기서 임계치를 이쪽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케이. 임계치 알파를 보통 0.05라고 우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다 그럼 확률이 0.05가 있잖아요. 여기 0.05가, 이 면적이 0.05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임계치가 여기 주어진 알파가 주어지면 표에서 저 임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제 검정 통계량을 구했는데, 검정 통계량이 요 값이다. 요 값이면 어때요, 여러분? 요 값이면은 요 분포에 속해 있고, 요러한 그 평균을 갖는 그러한 분포 속에 있는 애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속하는 순간, 실제로는 요 분포에 속하는데, 그죠? 평균을 이거로 하는 이 분포에 속한다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가 주어진 알파가 있는 상태 속에서 임계치가 구해질 수 있는데, 검정 통계량을 구했는데, 검정 통계량이 여기가 아니고, 잘 보세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 뭐냐? 이 분포에 속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평균으로 하는 이 분포에 속한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류잖아요. 그거를 제1종 오류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대신에 이걸 설정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오류로 만들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알파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알파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가장 작게 잡을 수 있는 게 0.01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류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그 여지를 남겨두고, 그래서 가설 검증할 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수준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규칙이라면은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어디에 지금 이 임계치를 기점으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순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가 있는데, 제1종 오류만 논할게요. 제2종 오류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 더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가설 검정의 형태가 이 투테일과 투테일드와 원테일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임계치가 있을 때 이걸 양쪽으로 쪼갤 것이냐, 한쪽에 몰 것이냐. 이건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더 올바르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아셨죠?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단순 선형행위 모형의 예를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아셨죠? 커피 한 모금 마시고 가겠습니다. 추정한 모수에 대한 가설 검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정량의 표본 분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OLS 추정량인 β0 햇과 β1의 햇의 표본 분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정의 다음에 추가적인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자, 가정입니다. 또 하나의 가정. 자, 모집단 회귀 함수에서 오창 UI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즉, 추정 단계에서는 이 가정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추정 단계에서는. 검정 단계에서 β0 햇과 β1의 햇의 분포를 우리가 결정짓기 위해서 표본 분포를 이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UI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 보통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죠? UI가 요건 뭐예요? 물결. 요거 우리가 경통분 1에서 배웠잖아요. 요거 뭐예요? 요거 따른다. 영어로 하면 follows 이렇게 되거든요. follows 따른다. 자, UI는 따른다. 뭘 따른다? 대문자인이 뭐예요? normal distribution 정규 분포. 아셨죠? normal distribution 정규 분포.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모수예요. 저 UI가 분포를 가지는데 저 UI의 분포를 결정짓는 것이 저 두 개의 모수가 있는 거예요. 평균과 분산이 있는 거죠. 평균이 0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 논의를 했죠. 시그마 제곱. 계속 논의했죠. 이게 정규 분포를 가진다. 지금까지 정규 분포에 대한 가정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셨죠? UI가 정규 분포를 가진다. 가정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갖다가. 자, 정규 분포 변수의 선형함수는 그죠? 정규 분포 변수의 선형함수는 또한 정규 분포를 한다. 그래서 β0 햇과 β1의 햇은 UI의 선형함수이므로 이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 사실은 입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통계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통계학에서 정규분포 변수의 선형함수, 정규분포 변수의 어떤 변수가 어떠한 변수가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면 그것의 선형함수, 뭐 그거 곱하기 뭐 플러스 뭐 이런 식의 어떤 선형 변형을 시키는 선형함수도 또한 정규분포를 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통계학적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 0 햇과 비타 1의 햇은 U의 선형함수인 거를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예전에는 증명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스킵을 한 것 같네요. 이거를 보통 좀 완전 고 수준이나 혹은 뭐 석사 정도 수준에서는 이걸 보통 이제 요거 증명을 합니다. 요 UI의 선형함수 이게 드러나요. 그러므로 얘가 정규분포니까, 그죠? 방금 가정했죠? 얘가 정규분포니까 얘의 선형함수인 요 둘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해서 이러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 뭐 했어요? 정리 1과 2에서 얘는 요걸 평균으로 하고 기대값 요거를 분산으로 한다. 얘는 요것을 평균으로 하고 요걸 분산으로 하는데 지금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비타 0 햇과 비타 1 햇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U에 대한 정규분포 가정을 우리가 줌으로써 이 관계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 UI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비타 0 햇과 비타 1의 햇도 UI는 UI의 선형함수임을 보일 수가 있으므로 비타 0 햇과 비타 1의 햇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걸 평균으로 하고 어떤 걸 분산으로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정리 1과 2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 페이지로 돌아가면은 이 과정이 극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두 추정량이 정규분포를 따름으로 다음의 성질을 갖는다. 다음의 성질을 갖는다. 다음의 성질을 갖는다. 자,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표준화 시킬 수 있죠. 표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 어떠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자기의 평균으로 빼고 뭐예요? 자기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면 0을 평균으로 하고 1을 분산으로 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새로운 확률 변수로 변환시킬 수가 있지요. 그죠? 변환시킬 수가 있지요. 아셨죠? 변환시킬 수가 있지요. 경통분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계속 되살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자기의 평균으로 빼고 자기의 표준 편차로 빼면 어떻게 된다? 0을 평균으로 하고 1을 분산으로 하는 그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표준화 정규 확률 변수로 우리가 변모가 된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겁니다. S2가 아니고 ST입니다, 여러분. 요거 지금 모르는 애, 우리가 모르는 모수가 지금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아셨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나오죠? 앞에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그마 제곱의 참값. 이게 지금 모수니까. 여기 다시 한번. 이거 모수잖아요, 모수. 잔차가 아니라 오차항의 분산. 오차항의 분산. 모수잖아요, 그죠? 참값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알 수가 없으며 시그마 햇 제곱으로 대체한다. 시그마 햇 제곱은 뭐였어요? 우리가 정리 3에서 구한, 그죠? n-2분의 시그마 ui의 햇의 제곱, 그죠? n-2로 나눠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그거로 대체를 하게 되는 순간, 그죠? 앞에 거와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잘 보셔야 돼요. 완전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긴 지금 SD로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전제 조건은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저거를 이제 대체를 했어. 그래가지고 나눠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S2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스탠다드 에러, 표준오차로.
요거로 나누어주면 어떻게 된다? 요 변수는 따른다. 뭘 따라요? 지금 뭘 따라? t분포. 자유도를 n-2로 하는 t분포를 따른다. 아셨죠? 자유도. 뭐 이것도 이제 배웠지만 자유도 degrees of freedom. 자유의 정도, 자유의 도, freedom. degrees of freedom, df 줄여서 여기 t분포 밑에 여기 n- 있는 거 요게 항상 자유도예요. 자유도. 여러분 그 t분포를 혹시 또 안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따 또 t분포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t분포 표를 보시려면 여러분이 자유도가 주어져야 돼요. 자유도는 뭐다? n-2다. n-2다. 아셨죠? n-2다. 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예를 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데이터, 이제 에듀케이션과 웨이지 데이터를 추정을 한 거고, 여러분께 몇 번이나 보여드렸던 이해가 되죠. 그 결과도 몇 번이나 보여드렸던 이해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다시 갖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걸 구하는 게 뭐다? 통상 최소 자산 추정법 최소 요걸 구하는 게 추정이다. 추정이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스탠다드 에러가 있다. 그죠? 스탠다드 에러가 있다. 자,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두고, 자, 앞에 결과물은 웨이지 원점 DTA를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다. 그죠? 일단은 앞에 보시면은, 자, 에듀케이션 앞에 있는 게 0.541359, 0.5413에서 그냥 끊을게요. 0.541, 그죠? 0.541 곱하기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요거는 베타 1의 핵. 아셨죠? 베타 1의 핵. 요거 뭐예요, 그럼? 베타 0의 핵. 아셨죠? 자, 베타 0에 대한 것도 당연히 가설 검정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최대 관심 모수인 베타 1에 대해서 일단 가설 검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요렇게 추정 결과를 여러분이 어떤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추정치를 구했을 때, 이 추정치를 구해서 여러분, 저 추정치에 기반하여 이렇게 식을 쓰실 수가 있어야 해요. 아셨죠? 추정한 회귀함수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저 표 결과물을 통해서. 아셨죠? 더군다나 이제 가설 검증을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송해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요 밑에 가로가 있죠? 요 가로가. 조그맣게. 그죠? 요건 이제 요 PPT에서 보통 이제 만들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쓰고요. 보통 조그만 가로를 이렇게 바로 밑에 써요. 이렇게 0.68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쓰면은 그건 뭐예요? 예, SE. 표준 오차예요. SE. 아셨죠? 요거 지금 여기 있는 애가 요게 지금 SE입니다. 여기 있는 애가 요것들이 이제 각각의 표준 오차입니다. 아셨죠? 표준 오차. 자, 일단 가설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양측 검증을 하겠다. 자, 베타 1에 대해서 지금 가설 검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타 1에 대해서 가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보다 무가설, 보다 대립가설.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반드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쓸 수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안 써도 돼요. 베타 1은 0이다, 베타 1은 제곱 아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그냥 표시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시를 해도 되고요. 알겠죠? 귀무가설은 여러분 항상 여기에 0이 아닌 0.541이라는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보수적인 입장에 섭니다. 귀무가설은 아니다. 0.541이라는 숫자가 나왔지만 저건 제로이다.
저건 그냥 표본 오차일 뿐이다. 저건 사실 제로이지 실제 저런 의미 있는 양수가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게 보통 귀무가설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 저거 0.541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타 1은 제로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거 하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H0 저거를 이렇게 써요. 이건 정말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수에 대해서. 내가 구한 저 0.541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모르지만 그 베타 1이 진짜로 0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여기다 해서 씌우는 순간 앞에 뒤에 모든 게 맞아도 그냥 엄청나게 깎아대요, 점수를.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베타 1의 그 값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실제 베타 1이 어떤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알죠? 그 다음에 0이 아니다 하는 순간 이거는 양측 검정의 세계로 가고요. 저기 지금 예를 들면은 양측 검정의 세계로 가고 저기 0.54이니까 0보다 크네. 크겠네. 저게 0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렇게 이 예에서 지금 이렇게 쓰면은요. 그러니까 이 등호에다가 짝대기 그어서 아니다가 아니고 아니다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단측 검정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단측 검정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을 하게 되면은요. 양측 검정을 할 때는 알파를 둘로 2분의 1을 딱 해서 자르고요. 단측 검정을 하면 알파를 한쪽으로 몹니다. 만약에 양측 검정, 단측 검정을 한번 다 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저 값이 마이너스 뭐가 나왔다. 그러면 단측 검정을 하고자 한다면은 실제로 의미 있게 0보다 작은가 보다. 이렇게 아셨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0보다 작다. 양수면은 방으로 전에 예처 0.541처럼 있을 때 양수면은 저렇게 단측 검정을 하고 싶으면 0보다 크구나.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트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지정된 중간고사 이전의 마지막 수업, 중간 시험 마지막 시험 수업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한 주 쉬었다가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제 신경 써서 잘 열심히 해주세요.